말 못해? 예전엔 내 발벗에 엎드려 빌던 년이 이제 재벌 마누라고 나를 몰라? 이자 날짜 지났어. 오늘 안 갚으면 내 가게 불바다 만든다. 오빠 제발. 일주일만 더. 오빠. 아직도 그 소리야?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돈밖에 없어.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목소리가 희정의 고막을 찢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새벽부터 뛰어다니느라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칩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삐걱거리는 천막지붕, 그리고 좁은 골목 사이로 쌓여있는 플라스틱 상자들. 이곳은 희정이 태어나고 자란 터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생선을 팔던 곳,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숨어들던 창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희정은 계산기와 전표 뭉치를 품에 안고 가게와 가게 사이를 누빕니다. 시장 상인회의 회계 업무를 맡아 푼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푼돈으로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가족을 지옥으로 끌어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 대신 경마장을 택했고 결국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어느 겨울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빚뿐이었습니다. 오길수는 그 빚의 고리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희정에게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고 마음을 열었던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된 후에야 그가 사채업자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그때는 빚이 몇 배로 불어난 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장 셔터들이 하나둘 내려갑니다. 희정은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이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험상궂은 산에 3명이 좁은 골목을 가로막고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장선 자는 문신이 목까지 올라온 거구였고 뒤따르는 2명은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희정의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지만 등 뒤에는 막다른 벽뿐이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희정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쥡니다.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희정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휘두르던 주먹, 벽에 내동댕 잊혀지던 어린 시절의 자신,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와주지 않던 그 밤들. 숨이 막힙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는데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오늘 돈 안 가져오면 내 손가락부터 분리수거야. 사내의 입에서 담배 냄새와 함께 협박이 쏟아집니다.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빚쟁이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희정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좁은 골목 안쪽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고급 외제차의 묵직한 엔진음이 낮게 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가릅니다. 사내들의 시선이 잠시 차 쪽으로 쏠린 그 찰나, 희정은 거의 반쯤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팔목을 비틀어 빠져나오고 비틀거리면서 차 쪽으로 달려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듭니다. 차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가죽 시트의 냄새,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희정은 숨을 헐떡이며 외칩니다. 제발 저 사람들한테서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 할게요. 남자는 서류 뭉치에서 눈을 떼고 희정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눈동자, 날카롭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 그는 희정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하다가 짧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앞좌석의 기사를 향해 담담하게 말합니다. 출발해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빚쟁이들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희정은 그제야 자신이 지금 완전히 낯선 남자의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시장 골목이 멀어져 갑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어둠 속의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태웠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희정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검은 세단은 도심의 불빛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희정은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재래시장의 풍경은 어느새 사라지고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희정은 선뜻 내리지 못했습니다. 뒷좌석의 남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희정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오세요. 그것이 그 남자가 차 안에서 한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희정을 꼭대기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펼쳐진 광경에 희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별이 땅으로 쏟아진 것처럼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성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정을 이끈 남자 장도연은 그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희정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붙들었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따뜻한 물이었지만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희정의 신상 명세서였습니다. 윤희정. 부모 모두 사망. 아버지가 남긴 부채 총액 8억 7천만 원. 현재 거주지 옥탑방. 직업시장 상인의 임시회계. 도연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정 10일 전액 갚아드리죠. 희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액이라니. 거의 9억에 달하는 돈을 갚아준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순간 희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방금 처음 만난 사람이,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빚쟁이에게 쫓기던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한다고요? 도연은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과 침실은 철저히 분리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희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왜요? 희정이 물었습니다. 왜 저예요? 세상에 저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창밖의 야경을 향했다가 다시 희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후유증 때문에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말투에는 수치심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조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름뿐인 부부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희정은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느니 이름뿐인 아내 노릇이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3년. 그 이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1조, 제2조. 모든 조항이 희정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거주 공간, 자유로운 외출, 심지어 이혼 시 재산 분할까지. 그런데 제7조에서 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가을은 서로가 원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진짜 결혼으로 변경할 수 있다. 희정은 그 조항을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진짜 결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조항은 언젠가 꼭 다시 읽게 될 겁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정에게는 그 의미를 곱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손가락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희정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희정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연이 계약서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가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비서실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정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잠시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안도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오늘은 쉬세요. 숙소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비서가 들어와 희정을 안내했습니다. 희정은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다시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7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결혼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설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그저 계약이니까요. 희정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낯선 삶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빚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에 몸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결혼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장성가 본가는 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희정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대문 앞에 서서 숨을 삼켰습니다. 정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길만 해도 수백 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늘어서 있고 저 멀리 3층짜리 본관 건물이 위협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희정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희정은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자갈 깔린 길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희정을 맞이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서양 고전 회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정이 살던 옥탑방 전체를 합쳐도 이 현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정이 고개를 들자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가 난간에 손을 얹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숙진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숙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희정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렀습니다. 낡은 운동화 보풀이 인 스웨터, 손때 묻은 캐리어.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마숙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호의적인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 수발만 잘 들면 돼요. 어차피 몸도 마음도 약한 애니까. 희정은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약하다고요? 어젯밤 회장실에서 봤던 도연은 분명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약하다고 표현하는 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마숙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방 안내해드려.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혀야겠네. 이 꼴로 식사 자리에 나올 순 없잖아.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희정을 에워쌌습니다. 캐리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희정은 마치 물건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목욕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새 옷을 입는 과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정갈한 슬랙스. 옥탑방에서 벗어나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희정은 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양쪽 끝이 저만치 떨어져 있어서 대화를 나누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그제야 마숙진이 왜 약하다고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도연은 어젯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식사 내내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만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도 가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었습니다. 몸은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인 걸까요?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아픈 척을 연기해야 할까요? 식사가 끝나고 희정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독립된 욕실, 작은 드레스룸까지. 옥탑방에서 살던 사람에게는 과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높은 담장뿐이었습니다. 마치 새장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희정은 침대에 걸터 앉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다시 제7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가을은 서로가 원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진짜 결혼으로 변경할 수 있다. 희정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저 병약해 보이는 남자와 진짜 부부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그저 계약이고 3년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희정은 계약서를 서랍에 집어넣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침묵. 희정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희정은 서서히 장성가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녀들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시간은 방에서 보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자신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희정은 식당에서 도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미음 같은 죽을 몇 숟갈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싱거워 보이는 반찬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희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 너무 말랐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이러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겠어요. 잡수시는 것도 너무 싱거운 것만 드시고. 희정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희정은 몰래 외출 허락을 받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희정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희정이 아니야? 시집 잘 갔다면서? 아이고, 예뻐졌네, 예뻐졌어. 희정은 아는 척을 하며 장어, 전복, 한우, 각종 보양 재료를 잔뜩 샀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본가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희정을 본 요리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여긴 어떻게?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사모님, 회장님은 이런 음식을 잘 못 드시는데요. 희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들, 시장 상인들에게 얻어들은 레시피들.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상이 차려졌습니다. 장어구이, 전복죽, 소고기 묵국, 갖은 나물 반찬. 기름기와 양념이 가득한 시장식 보양 한 상이었습니다. 마숙진이 식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는 이런 거 못 먹어. 한번 드셔보시게 해주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할 것 같아서요. 희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의 싱거운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차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어요. 맛없으면 버리세요. 희정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난색을 보였지만 그 순진하면서도 고집스러운 눈빛에 결국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어 한 점이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이 혀를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병약한 척 먹어온 싱거운 식당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입안에서 펼쳐졌습니다. 도연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희정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본관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게 된 비밀 헬스장. 최신식 운동 기구들이 줄지어 있고 한쪽 벽면은 전신 거울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웨이트 기구 앞에 섰습니다. 굵은 팔, 탄탄한 어깨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근육. 낮에 식탁에서 보았던 병약한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덤벨을 들어 올리는 팔의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괜히 많이 먹었군. 도연이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큰일이야.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어야 살아남는다. 이것은 10년 전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장성가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병약하고 무능한 후계자. 그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희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어구이를 내밀던 순진한 눈빛,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 미안해요. 도연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는 다시 기구를 잡았습니다. 근육이 불타올랐습니다. 희정 몰래 훈련하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강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장성가 분가의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희정은 조금씩 이 낯선 집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도연을 위한 보양식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적었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한낮이었습니다. 희정은 현관 앞에서 택배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박스 여러 개가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숙진이 주문한 해외 명품들이라고 했습니다. 택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박스를 내리는데 하필 그때 마숙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는 전화를 받느라 박스를 현관 앞에 쌓아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희정은 박스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것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러다 쓰러지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희정은 직접 박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들어서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현관 대리석 바닥에 아침에 내린 비가 마르지 않아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희정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린 박스가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도연이 희정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떨어지는 박스를 정확하게 낚아채고 다른 손으로 희정의 허리를 감싸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희정은 도연의 품에 안긴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희정의 눈이 도연의 팔에 멈췄습니다. 셔츠 소매가 거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드러난 것은 병약한 사람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근육, 툭 튀어나온 힘줄, 선명하게 새겨진 핏줄. 어떻게 봐도 오랜 훈련을 거친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희정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휘두르던 굵은 팔. 자신을 벽에 밀어붙이고 뺨을 후려치던 그 손. 돈을 빼앗으며 손목을 비틀던 오길수의 손. 모든 기억이 겹쳐 보였습니다. 희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떼어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벽을 타고 미끄러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손 치워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요.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뻗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힘을 가장 숨기고 싶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희정 씨. 도연이 한 발 다가서려 했습니다. 오지 마요. 희정의 비명에 도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현관에는 떨어진 박스와 흩어진 내용물,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희정만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희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도연의 팔이 계속해서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힘에 대한 공포가 이성보다 앞섰습니다. 창밖에서 벚꽃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희정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웃고 있는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마숙진이 아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 도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희정의 비명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라는 그 말이, 손 치워요라는 그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10년 동안 힘을 숨겨왔습니다. 약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힘은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을 겁먹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장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 수천 개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샴페인 잔들이 오가고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습니다. 희정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숙진이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는 색상 조합이었습니다. 일부러 촌스럽게 보이도록 선택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희정에게 쏠렸다가 흩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장도연 부회장 부인이래. 어디서 데려온 거야? 저런 드레스를 입고 오다니. 역시 형편없네. 재벌가 며느리 자격이 있는 건가? 희정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가난한 집 딸이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붙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연회장 반대편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병약한 모습으로 등을 굽히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라는 것을 희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현관에서의 일 이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복도를 걸어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희정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파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홀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야, 윤희정. 여기서 이러고 있었네? 희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길수였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잔뜩 올린 채 비틀거리며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초대장을 흔들며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그에게 초대장을 건넨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길수가 희정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정이. 재벌 마누라 됐다며? 나 버리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내 손 한번 잡아달라고 애원하더니 이제는 거들떠도 안 보네? 그래 돈 앞에서는 사랑도 껌값이지. 오길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희정을 향했습니다. 그거 알아? 내 아버지 빚 내가 왜 떠맡았는지? 널 갖고 싶어서였어. 근데 이제 와서 배신이야? 희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의 치부가 수백 명의 상류층 앞에서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희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그가 희정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희정의 어깨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볼일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길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 하, 웃기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나 있어? 빚쟁이한테 쫓기다 도망친 년이야. 몸 팔아서라도 빚 갚으라고 했더니 도망친 거라고. 그의 손이 도연의 멱살을 향해 뻗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재벌 2세쯤은 한 손으로 밀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오길수의 팔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손목을 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길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뼈가 부서지기 직전에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는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는 제 아내 이름 부르지 마요. 다음에는 손목이 아니라 목을 잡을 겁니다. 오길수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도연이 손을 놓자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경호원들이 달려와 오길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고 봐. 끝까지 두고 보라고. 연회장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의 세계에서는 이런 소동도 금세 잊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떨려오는 다리를 붙잡지 못하고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내려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오길수의 손목을 잡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절제된 동작, 그 아래 숨겨진 무시무시한 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힘. 당신도 똑같아. 희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거야. 그녀는 호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희정은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서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쇼크로 쓰러지셨어요.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희정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비서가 황급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희정의 말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무서워요라는 그 말이. 도연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을 거두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병약한 척하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무언가가 무너진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장성그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들. 하지만 그 누구도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장성가 본가 현관에 낡은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정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캐리어였습니다. 희정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 집이 새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떠나려고 하니 오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희정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희정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가지 말라는 말,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말들. 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장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사정,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다 이해해요. 희정은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왜 병약한 척을 해야 했는지, 왜 힘을 숨겨야 했는지. 이 거대한 재벌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야 했는지.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마숙진이 계모라는 것, 그리고 어린 시절 도연을 노리는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 약해 보여야 경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능해 보여야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난 안 되겠어요. 희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큰 소리만 나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그 힘을 볼 때마다 예전 기억이 다 살아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알아도 몸이 먼저 무서워해요. 머리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심장이 말을 안 들어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빚도 제가 다시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받을 수 없어요. 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으로 빚을 갚으면 평생 당신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건 싫어요.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희정은 돌아섰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어지는 캐리어 바퀴 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희정의 등이 점점 작아지고 대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현관, 희정이 서 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온기. 그것마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몇 년에 걸쳐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오길수의 비리 내역, 불법 사채 운영, 폭력 조직과의 연계, 협박과 갈취의 기록들, 마숙진의 비자금 장부,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친정 쪽으로 흘러간 수백억 원의 행방,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악의 족적들. 장성그룹 안팎에서 벌어진 비리와 범죄,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것들의 증거. 도연은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먹 말고 이걸로 끝내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힘을 숨기는 대신 법과 시스템으로 싸우기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때리는 대신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의 손을 빌리기로. 희정이 무서워하는 것은 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오길수가 그랬습니다. 도연은 다르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주먹이 아닌 방법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서재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검찰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성가에서 생활하던 몇 달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찾은 좁은 방, 삐걱거리는 바닥,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외풍.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시장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인의 회계 업무에 복귀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한 걸음씩.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옥탑방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온기가 사라지더니 방 안이 냉동실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희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아침에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칠을 추위와 씨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희정은 옥탑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 보일러 상자, 쌀 포대 2개, 그리고 반찬이 가득 든 아이스박스. 희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걸까요?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보일러 설치기사가 희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주인분이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설치해달라더라고요. 최신형이라 따뜻할 거예요. 희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사가 들어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동안 희정은 문 앞에 서서 쌀 포대를 바라봤습니다. 포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상 손님 한 명이 희정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며 고함을 지르더니 급기야 희정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 손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길의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은 폭행과 협박에 해당됩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진상 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희정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라는 남자가 희정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 익숙한 실루엣이 잠시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희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무렵 뉴스에서는 큰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장성그룹 내부 비리로 계열사 임원 친인척 대거 수사. 마숙진 전 회장 부인 횡령 혐의로 구속. 오길수 일당 불법 사채 운영 및 폭력 조직 연루 혐의로 검거. 희정은 TV 앞에서 뉴스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길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협박하며 으스대던 그 남자가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숙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습니다. 희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겁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도 오길수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던 마숙진까지. 하지만 도연은 단 한 번도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멀리서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희정은 옥탑방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빌딩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어딘가에 도연이 있을 것입니다. 희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계약은 끝났고 자신은 떠났는데 왜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희정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닐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들고 우산 없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싸구려 우비를 입었지만 어깨와 등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던 희정의 발이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전주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차를 봤습니다. 항상 저녁 무렵 항상 같은 자리에. 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언덕을 올라가고 옥탑방 문을 닫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희정은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우산을 꺼내 펴고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차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희정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유리가 내려갔습니다. 수염이 듬성듬성 자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고 광대뼈가 예전보다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장성그룹의 회장이라기보다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떠돌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희정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다 잠깐 쉰 거예요. 그의 변명은 서툴렀습니다.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무릎 위를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뜯담한 상태로 하나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희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며칠째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 골목길에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희정은 차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내 집 보일러 고쳐놓고 쌀이랑 반찬까지 채워놓고. 정작 본인은 차 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려요. 희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또 도망칠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 아직도 무서울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희정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희정은 잠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그의 힘이, 그 근육이, 그 손이.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희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안 보이면 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혹시 또 나쁜 사람이 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보일러 기사가 왔을 때도, 시장에서 변호사가 나타났을 때도 당신이 보내준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빗줄기가 우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침묵을 채웠습니다. 희정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요. 제발. 도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손을 잡는 순간 희정이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스스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희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연습해봐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힘을 숨기는 대신 부드럽게 쓰는 걸. 나는 힘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는 연습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희정씨,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가끔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해볼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희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을 다루듯이. 네. 평생 걸려도 같이 연습할게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 아래에서 서로의 보폭을 맞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도연이 희정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희정이 우산을 높이 들어 그의 어깨가 젖지 않도록 했습니다. 좁은 골목, 어두운 밤, 쏟아지는 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장성과 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얼음 같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는 화분들이 놓였고 복도에는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숙진이 떠난 후 이 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정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시장에서 배워온 장어덮밥. 불 위에서 양념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정이 돌아보니 도연이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팔의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 희정은 그것을 보고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좀 해주세요. 싱크대에 쌓여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재벌 회장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희정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회장님 손에 물 묻히게 안 한다더니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제 그냥 희정씨 남편입니다. 희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부부였습니다. 얼마 전 희정은 예전 계약서를 꺼내 제7조를 다시 읽었습니다. 갑가을은 서로가 원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진짜 결혼으로 변경할 수 있다. 도연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읽게 될 거라고 했던 그 조항. 희정은 웃으며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처음 도연의 사무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희정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방에서 자도 될까요? 희정의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 방을 썼습니다. 희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 같은 침대 앞에 섰습니다. 희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아직도 조금 떨려요. 희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같이 자는 것만 연습해요.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 나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에 희정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 희정은 처음으로 스스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의 팔이 조심스럽게 희정을 감쌌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 팔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굳이 과장된 장면 없이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1년 후, 희정과 도연은 시장 근처의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들, 가족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누구든 노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성그룹의 자원과 희정의 경험, 그리고 도연의 법률팀이 힘을 합쳐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팔목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우리 같이 천천히 연습해봐요. 그 말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희정은 라디오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희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세상 모든 힘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주먹도 빚쟁이의 협박도 힘센 남자의 팔도. 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를 누르는 힘보다 나를 지켜주려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걸요. 중요한 건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인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던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상담소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희정의 빈 의자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려는 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추구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힘.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희정이 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며 희정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잘 끝났어요? 네. 당신 덕분에요. 희정이 도연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간판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갈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희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상담소 문을 나섰습니다. 석양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